안녕하세요. 정치화법의 손영덕입니다. 오늘 좀 분위기 조금 더 달라졌죠? 그죠? 예, 조금, 구별되려나 모르겠네. 예, 지금 그 렌즈를 또 하나 제가 또 샀어요. 장비벽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배경은 이제 예전에 오디오 세팅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한번,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죠? 시험도 끝났고,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신경 써봤습니다. 참 근데 수업 내용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맨날 이거 세팅하고 뭐 하느라고 이거 하는데 시간 다 들어요. 참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그래도 좀 준수해졌죠, 처음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더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줬는지 저희 그 교지인가요? 그렇게 뭐 선고 이렇게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올해 기사 같은 거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비디오 수업 온라인 강의하는 거 이런 또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쑥스러우면서도 어떻게 쓸까 지금 또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자, 시험들 잘 봤는지요? 시험 끝났으니까 또 좀 이렇게 잠깐 좀 풀어지는 시간 필요하지요, 그렇죠? 릴렉스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법, 드디어 이제 5단원으로 들어갑니다. 형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형법에서 앞에 내용 파트만 좀 간략하게 이번 주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했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PPT 자료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한번 이렇게 쭉 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5단원이에요. 사회생활과 법, 그 중에 이제 형법의 의와 기능, 즉 형법이 이제 시작하는 단원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형법, 그러니까 민법 끝났고 이제 형법은 뭐였죠? 국가와 개인의 관계, 즉 공법의 영역이었죠. 그지? 공법의 영역이었지, 사법이 아니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범죄와 형벌,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형법인데,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이 있어요. 이게 형법의 가장 큰 대원칙인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만이 공권력을 갖고 있잖아, 그지? 국가가 갖고 있는 건데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누군가가 나쁜 짓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범죄인지를 갖다가 미리 법률로 정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또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판단은 판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자, 이런 식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범죄는 미리 법에 적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형벌 역시도 미리 법으로 정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죄형 법정주의. 자, 이것이 형법의 가장 기본 원리이자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자, 여기 보이죠, 그렇죠? 그에 따라 따른 처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자, 성문법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불문법 안 돼요. 불문법 안 돼. 성문법으로. 자, 이게 대원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1학기 때도 정치 파트에서 우리가 형식적, 실질적 이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그거 왜 나왔었어요? 왜 나왔는지 기억해? 히틀러, 그치? 히틀러. 자,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그냥 법치주의를 표현하는 이 문장을 보세요. 법률이 없으면, 즉 법이 없으면은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즉 미리 성문헌법에 범죄도 형벌도 기록돼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걸 갖고 거꾸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게 이제 히틀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법률에 있으면은 다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라도 전부 다 법에만 돼 있으면은 다 어떤 형벌이라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태인들
뭐 일단 인종차별 정책 같은 것들이 법에 있으니까 그것대로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또 가스실로 보내는 것도 역시 합법적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을 어긴 적이 없어요. 법률을 어긴 적이 없는데 히틀러, 그죠? 근데 어때요? 도무지 그것을 갖다가 올바르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정의롭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금 바뀌었어요. 뭐 적정한, 여기 보이죠? 적정한, 자,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자, 법률에서는 이러한 적정한이란 말을 사실 잘 안 써요. 애매한 단어거든. 애매한 단어. 이 적정한이라는 것은 굳이 얘기하자면 자연법에 합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연법은 우리 써있질 않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뭐 천부인권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잖아. 그치? 자연법, 자연권. 거기에 합치해야 된다는 건데 자연법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원래 법에서는 잘 사용 안 하지만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 정의에 합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적정한이란 말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요즘에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죄형 법정주의에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 잠시만요. 자, 죄형 법정주의에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즉, 성문법으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불문법, 관습법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동네에서 이렇게 중학생이 뭐 담배 피우고 있어. 그러면은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에이씨 하면서 못된 놈 하고서는 이렇게 머리를 콱 쥐어박고 뭐 심지어 뭐 따귀를 때리고 혼을 내고 이제 이런 게 예전에는 그냥 통했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예전에 이런 것도 참 기사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기사거리도 안 돼요. 그죠? 당연히 할아버지의 폭행죄가 됩니다. 그 소년은 잘못한 건 없는 거죠. 그쵸? 법률적으로. 왜냐면 담배를 미성년자한테 파는 것. 그쵸?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미성년자가 담배 피는 것 자체는 처벌할 규정은 사실상 없어요. 그치? 그렇다고 담배 좋다고 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성장기 때는 한 19, 20살 그때까지 계속 크잖아요. 거의 뭐 한 23까지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사실 안 피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평생 안 피는 게 제일 좋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너무 빨리 폈어. 20살 때 폈거든.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 그러니까 피더라도 좀 늦게 피세요. 그런 친구들은 좀 얄미운 게 술 마시다 보면은 술 마시다만 담배 피고 또 끊고 이렇게 얄미워요. 그러면 나는 자유로워 뭐 이러고 절대 그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좀 딴 얘기부터 벌써 딴 얘기를 좀 했는데 자, 명확성의 원칙 보겠습니다. 무엇이 범죄이고 이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규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범죄냐 또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성희롱. 성희롱은 범죄일까요? 범죄.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에요. 형법에 나온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흔히 이렇게 교육받는 걸로는 다 묶어서 성폭행 또 성추행, 성희롱 다 같이 범죄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좀 넓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희롱까지 다 나쁜 짓이니까. 근데 엄밀하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형법에 성희롱이라는 범죄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에 따른 형량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성희롱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 텐데 왜 그러냐면은 형법은 민법과 달리 고의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고의와 과실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과실도 처벌을 하기는 해. 중과실일 때 대부분. 하지만 경미한 과실이나 이럴 때는 실수니까는
처벌을 어지간해서는 잘 안 하고요. 대부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고의성이에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 나쁜 짓을 했냐, 사람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 다치라고 때린 것이냐, 아니면 실수로 친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고의성,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고의성을 처벌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의성이 분명한 범죄죠. 그죠? 자기가 안 했다고 발뺌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치? 근데 성희롱은, 가해자의 고의가 중심이 아니고요. 피해자 중심인 거예요. 피해자 중심.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뭐 수업하고 하는데, 예전에 등교지도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등교지도 하다가 민원이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아침부터 막 이렇게 째려보고 하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게 또 좀 막 수치스러웠다는 막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얘는 행정 처분으로 가는 겁니다. 형벌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일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은 교감 선생님 불러가지고, 아니 그 너무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살살 지도하라고. 그리고 좀 시선 좀 이렇게 자꾸 막 너무 막 째려보고 이러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시정명령을 한 거죠. 시정명령.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시정명령을 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감봉 조치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형벌이 부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만일 조직에서 그런 시정 조치를 안 내린다, 그럼 결국 피해 당한 사람은, 피해를 느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 공고 이런 걸 하고, 그런 걸 안 따랐을 때는 그 기관에 뭐 벌금을 부여한다든지, 그러니까 벌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태료로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의 처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이 범죄고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까지가 사기고 한지,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아주 칼같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어요. 자, 적정성의 원칙. 자, 법률 자체가 적정하고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즉, 요즘에도 엊그제도 텔레비에 나왔었는데, 코로나 요 사태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많죠. 근데 그 중에 편의점에서, 편의점이 아니지, 목욕탕인가? 뭐 거기서 계란 9알인가 6알인가 계란 9알 한 5천원어치를 훔친 거야. 배가 고파서, 너무 고파서. 근데 이 사람이 징역이 18개월이 나왔어요. 18개월. 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말았습니다. 법원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법원에서 얘기는 양형이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통일을 해야지, 똑같은 범죄를 했으면 비슷하게 형벌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지 공평하다고 공평한 거 아니야. 그치? 오늘 말 되게 안 나오네. 근데 이제 절도에 있어서는 3회를 재범했을 시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양형 기준에 의해선. 그러니까 절도 전과 2범이야. 세 번째 또 절도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1년 이상 해야 된다는 게, 실제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양형 기준이라고 이렇게 텔레비에 나온 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냥 기억에만 의존해서 본 거 기억에만 의존해서 얘기하는데 아마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개월이 나온 건데, 물론 이제 검찰이 구형한 게 18개월이고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은 아마 1년으로, 가장 낮춘 1년으로 나올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법조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왜?
우리 굉장히 흉악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봤지만은 이렇게 형량이 낮지? 예, 이런 거에 반해서 사실 3번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너무 배고파서 못 견디겠을 때, 예, 하여간 그 사람이 왜 일을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뭔가 꼬였었나 봐. 그래서 그렇게 두 번이나 그런 걸로 걸렸대요. 비슷하게. 예, 금액이 크지 않은 절도로.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의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런 아주 정말 생계형 사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장발장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훨씬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되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 거죠. 범죄와 형벌 간에 어느 정도 적정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앞에 지금 세 가지는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과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에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자, 내용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자, 형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야. 즉, 법이 생기고 나서 이후에 적용되는 거지, 새로 만들어진 법을 갖다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유추 해석 금지. 법률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와 유사한 사항에 법률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유추 해석 금지. 예전에 5공화국 시절, 알아요? 5공화국 시절 언제인지? 신군부, 1980년 신군부 들어서고, 87년 6월 항쟁 이후 이제 민주화되었죠, 그죠? 한 7년간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텔레비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나오다가. 그 중에는 어떤 분도 있었냐면은, 좀 이렇게 락 그룹 하셨던, 머리도 막 길게 하고 이런데 텔레비에 나오게 하기가 싫은 거야, 그죠? 텔레비에 나오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런 식의 음악이나 이런 것이 왠지 좀 저항을 하는 것 같고 반항하는 것 같고, 머리도 막 길게 하고 하니까, 그지? 그래서 못 나오게 해야겠는데 마땅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슨 말일까요? 왜 식품위생법 위반일까? 지저분해 보인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못 나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말 못하겠고. 자, 그런 게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겠지,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요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잠깐, 자, 요 두 가지는 예외가 있어. 예외를 기억해야 돼, 예외. 자, 피고인입니다. 앞서 민법에선 피고였지? 원고 피고. 이거는 누가 죄인이냐 이 개념이 아니었잖아, 그지? 누가 소송을 냈고 소송 걸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였는데, 여기서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검사가 기소를 한 상태야.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검사, 판사, 변호사가, 그 중에 하나인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낸 거예요. 따라서 원고는 검사고요. 그 전에 조사받던 사람을 피의자라고 불러요. 의심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 네, 그 피의자가 검사의 기소 이후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는 거야. 피고인. 꼭 기억하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 누구한테 유리할 때? 피고인. 즉 좀 약간 그런 말로 쓰면
나쁜 사람한테, 나쁜 일을 지금 한 사람한테 유리할 때 형법은 소급 적용도 될 수 있고 유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과 법 감정과 이게 축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나쁜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유리할 때 이걸 갖다가 이 원칙을 깨고 예외적으로 유추 해석도 해줄 수 있고 소급 적용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그 이유, 일단 이유부터 보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칠판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재판 중 개정된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범죄 행위 시 법을 적용하지 않고, 뭔 소리야? 옛날 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법, 신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정된 신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 이건 좀 이따가 칠판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결국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자, 무죄 추정 원칙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은 요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이 있어야 되며, 증거 평가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무리 의심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명확히 인과관계가 다 밝혀지고 해서 명확히 그 범죄가 소명돼야 돼요. 심증은 있어. 얘밖에 안 된다고 뻔히 알아. 누구나 다 알아. 근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물증이 없어. 그러면은 1%라도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개연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했을 때 개연성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유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예전에 꽤 오래돼서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들었던 뭐 그런 얘기인데, 어느 판사가 뭐 살인죄를 저지른 어떤 뭐 이렇게 되게 나쁜 흉악한 범죄자를 이제 사형을 내렸어요. 사형을 내렸고 몇 달 후에 그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됐어요. 그런데 그 후로 몇 달 후에 또 어디서 막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잡혔는데 진범이 그 사람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억울하게 사형 당한 사람은 막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막 맞고 막 이렇게 압박에 시달리고, 또 뭐 너가 했다고 얘기하면은 자 선처해줄게 뭐 이런 식의 것에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진범이 밝혀지고 그 판사님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저기 강원도 어디였더라? 그 절에 들어와서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됐어요. 자, 이런 게 형법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100명의 나쁜 사람을 갖다가 싸그리 다 잡아버리면 좋겠는데 속은 후련하겠지, 그지? 속은 후련해. 근데 그렇게 100명 싸그리 다 잡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다 못 잡아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안 된다라는 게 형법이에요. 왜냐면 형법의 그것은 치명적이야. 이번에 여러분 영화 본 적 있어요? 살인의 추억이라고? 선생님 어릴 때였지, 그지?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화성시에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미제 사건이에요. 미제 사건이었어. 그게 지금 와서 이제 뭐 유전자 이렇게 기술도 발전하고 하니까 그 범인이 잡혔죠. 그쵸?
그 이춘재였나? 이춘재? 근데, 8번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 8번째 범죄자라고, 판단된 사람은 아직까지 계속, 감옥에 가 있었던 거였지. 그지? 얼마 전 일이죠, 바로. 얼마 전 일이지.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넘어갔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사람의 어떤 압박도 있었고, 지나친 압박도 있었고, 등등등. 즉, 피고인의 권리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심이 지금 청구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재심 청구돼서 지금 끝났나?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돈으로 보상이 되겠어요? 그지? 다 가정도 파탄나고, 다 친구도 떠나고, 주변 다 떠나고, 그치? 자기의 억울함은 풀어줄 길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 있다가 평생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계속 반복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만 쳐 보면은, 남의 거 훔치는 사람은 계속 훔쳐. 왜? 그걸로 위기를 모면하니까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 그걸로 또 모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잡히게 돼 있어. 그지? 물론 안 잡히는 사람도 있겠지, 그 중에는.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를 다 잡겠다고 하다가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고인의 방어권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 위에 범죄 행위가 소명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칠판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칠판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단 원칙은 뭐였어요? 원칙은 불소급, 그죠? 소급할 수 없다. 그리고 유추, 해석 금지. 그냥 간단히 쓸게요. 유추, 금지. 불소급도 금지. 자, 요게 원칙이었지, 그치? 요게 원칙인데, 요게 원칙. 자, 지금 한번 사례를 들어봅시다. 사례를. 가령 2010년으로 잡을까? 2010년? 2010년에 어떤 법이 있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금 검거됐단 말이야. 검거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잡혔냐면은 2018년도라고 할까? 2018년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나쁜 짓을 해서 잡혔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어떤 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리고 그에 따른 형량도 있었겠고. 자, 그러면은 뭐가 적용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아직 재판 진행 중이야. 이게 당연히 적용돼야겠지, 그치? 그런데 지금 2018년도라고 칩시다. 2018년도 아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은 요게 어떤 법이 되겠어요? 신법이 되겠지. 신법. 그쵸? 그러면 얘가 당연히 옛날 법이 되겠죠. 구법이 되겠지. 구법이 되겠습니다. 얘는 신법이 되겠고요. 자, 얘는 아직 재판 중이에요. 재판이 이렇게 오래 가요, 선생님? 오래 갈 수 있어요. 항소심 가고 또 대법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2년씩 가기도 해요. 더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 중인데, 재판 중이야. 그래서 이제 2020년 지금 10월에 판결이 이제 떨어지려고 합니다. 판결이 나려고 해요. 그러면은 A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행위 시의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구법이 적용되겠지요. 구법이 적용되는 게 맞아.
응. 그치? 응. 그런데, 지금 재판 중, 음, 지금 현재 재판 중이에요. 아직 종료 안 됐어. 종료 안 됐어. 재판 중에 법이 개정됐다는 거지. 그쵸? 근데 이 법이 만일 옛날 구법보다 더 형량이 더 높아졌어. 응? 즉 얘한테 불리해. A한테 불리한 거지. 그치? A는 조금이라도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 그죠? 응. 근데 새로 바뀐 법이 훨씬 더 세졌단 말이야. 막 2배, 3배 세졌어, 형량이. 그러면은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합니다. 즉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소급 적용.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외 사항이지. 예외. 하지만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유추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 쌤이 이게 좀 각도가 안 나와서 도저히 글씨를 이쁘게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이게 공간이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거의 이게 다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글씨가 좀 엉망인데 이해해 주세요. 자, 근데 자,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 소급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일 개정된 신법이 형량이 확 낮아졌다 쳐봐.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절반 이상을 막 줄었다 봐봐. 그럴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신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이 신법에 이게 더 약할 경우에 이거에 적용을 받아서 여기서 판단은 신법이 적용되겠죠. 유추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유추해석도.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왜 도대체 이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하느냐?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확실한 증거 위에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여지 없이 완벽하게 증명이 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했었지, 그치?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역시 예외적으로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는 개정된 것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개정된 것에 취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낮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아까 만일 그 장발장, 한국판 장발장 해가지고 뭐 3번째 절도 행위를 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훔치고, 그 다음에 뭐 빵은 편의점에서 뭐 삼각김밥 훔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아홉 알인가 목욕탕에서 훔친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옛날에 양형 기준이나 옛날에 그런 거에 따르면 절도 3번이니까 무조건 징역 1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만일 이 사람이 재판 중에 법이 개정됐어. 그래서 그러한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의식을 잃은 만큼 막 며칠을 굶어서 하는 그런 또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그 실제 징역을 사는 게 아니고 벌금형이나 혹은 뭐 다른 뭐 좀 더 가벼운 형벌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 사람이 만일 재판 중이라면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치? 자, 의미 이해했죠? 의미 이해했어요. 자, 뭐 좀 떠오르지 않아요, 요즘에? 조두순. 국민청원이 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연말 되면은 출소하거든요. 그치? 12년형을 마치고 출소를 하는데, 잠시만요. 12년형을 마치고 출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일단 그때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다. 그리고 이 사람 나왔을 때 재범의 우려가 너무 크다. 그리고 또 하필 그 모 지역으로 다시 또 그냥 거기서 산대.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그 동네 사람들 아주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일명 뭐 조두순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였죠? 그 보호 관찰법이었나? 아닌데 관찰법이 아닌데 이따 찾아볼게요. 자, 갑자기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 보호처분법 이런 거였나? 그래가지고 사실 옛날에 이게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런 법이 있었어. 그게 언제였냐면 아까 그 50가국 시절 때, 50가국 시절 때 형량을 다 마치고 나온 사람인데, 형량을 마치고 나온 사람인데 그 후에 또 어떤 특정 시설에 가가지고 사회와 격리가 돼서 보호수용법인가 그랬어요. 보호수용법. 격리가 돼서 또 거기서 또 산 형량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거기서 또 지내야 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문제가 되는 게 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후에 배우겠지만은 자유형이에요. 즉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야. 그래서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강력한 게 자유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자격정지나 이제 자격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벌금형이 있어요. 벌금형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벌금형보다 자유형이 훨씬 더 센 거고, 그쵸? 사형보다는 약하지만. 그래서 이미 자유형을 받았던 사람인데, 한번 법률 판단을 받았지, 그치? 그래서 복역을 다 끝내고 나왔으면은,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이 사람의 사회 복귀를 축하해주고,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나쁜 짓 안 하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박수 쳐줘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은 또 그럴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뭐 별로 뭐 범죄 반성 여지도 없고 등등등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 어쩌자는 거야 다시. 보호수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자는 거거든.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을 막 논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거는 싫어해. 결국에는 다시 격리시키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근데 만일 그렇게 해서 다시 격리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잠깐 내가 이 사람 편드는 것 같은데 저 전혀 아니에요. 전혀 편드는 거 아닙니다. 법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법리적인 걸. 그러면 그 A라는 어떤 범죄자 혹은 뭐 조두순을 얘기합시다. 그냥 얘기했으니까. 다시 어떤 시설에 들어가게 됐다고 치자. 그런 법을 만들어서 쳤어. 다시 집어넣었어. 거기서 뭐 교육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격리가 됐다는 것은 자유가 박탈됐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가 저질렀던 범죄로 인해서 또 처벌받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만일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헌법소원을 내버려.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 보호수용법, 뭐 다시 격리할 수 있는 법,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봤듯이 새로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쳐.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수용법이란 걸 해가지고 다시 또 격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불소급 원칙,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만일 이거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되면은 죄형 법정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즉 형법의 대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정말 저도 잘못된 판결이었고 음주 감형이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음주 감형. 소주 뭐 5병인가 뭐 몇 병 먹고 해서 의사 상태가 굉장히 저하된 상태였고 뭐 이런 게 참작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감형이 됐던 거였어요. 예전에는 막 절반씩 감형되고 이랬었거든. 많이 감형되면은. 엄청 많이 감형됐던 거고 거기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음주로 인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감형이 없어요. 감형이 없어. 그치? 심지어 뭐
다른 거에서도 음주와 관련돼서 예전에는 우리 앞에 배웠듯이 만취자가 의사 무능력자잖아. 그치? 의사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야. 그게 민법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겠지만은 형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음주로 인해서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때렸다,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잠깐 훔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형량 강화되는 거 보세요. 지금 음주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지금의 형법으로 하게 되면 엄청 뭐 무기형 살겠죠, 그렇죠? 무기형 살 텐데 그때 당시로의 법으로는 감형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후에 법이 개정됐지만 그것은 조두순한테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지. 왜? 조두순한테 더 불리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법관정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결국 억울한 사람 하나가 나오면은 정말 그것은 형법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시고요. 보호소형법 얘기를 제가 또 들으면서 좀 화가 날 친구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얘기하는데 법리적인 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런 법 만들 수도 있고 또 조두순한테 다시 또 적용되게끔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이렇게 논의 계속 하고 있더라고 지금. 논의하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무리가 따른다. 만일 조두순 측에서 만일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진다. 좀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12월 되면은 다시 한번 실제 사례 뉴스 속 정치학법 다시 부활시켜서 최근에 있었던 뭐 형법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주요 법률적 판단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판서로 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갈게요.